이제 그 다음 현지민이고 3순위는 부재지주자, 현재 안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이제 규정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공급 대상 토지는 우리 대토보상 지침에 또 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뭐 그밖에 뭐 다양하게 대토보상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모든 용도의 뭐 산업단지 뭐 이런 것만 빼고 모든 용도의 대부분의 토지들이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법률에 있는데요. 공급 면적은 종전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대토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이제 모아서 공동주택지도, 즉 지금 공동주택지는 땅이 크지 않습니까? 저 새로 조성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도 면적을 99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자들이 뭐 한 100명 모인다. 그러면 공동주택지를 하나 받을 수도 있는 대토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대토보상은 활성화하면 된다면 뭐 보상받는 사람들이 내 보상금을 상계 처리해서 나중에 공동으로 공동주택지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먼저 자기가 상업용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조성되는 기간도 많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대토보상이 활성화 안 됐었습니다. 그러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기 신도시 때도 이 대토보상에 대한 소유자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토지보상이 어차피 공식 뭐 토지보상으로 받는 게 현실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지보상금과 우리 나중에 조성하는 상업용지 또는 뭐 단독주택지 뭐 상계처리 즉 땅으로 달라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토보상제도가 이제 수도권부터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 73페이지에 표 5번을 좀 보시면 자, 그 대토보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대토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즉 대토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순위를 나누든지 현지 보상받는 분들에게 대토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성하게 되는 토지들, 뭐 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또는 뭐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지 등은 대토로 공급할 예정이다. 뭐 가능하면 물론 여건이 안 되면 안 수도 있지만 토지용 계획 대비 가능하면 추정 금액도 기재되는 데도 있고요. 추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여건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뭐 기재를 안 하는 경우 그런 사업지구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보상 금액 대비 나중에 대토보상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공동을 받을 분, 또 단독주택을 받을 분, 뭐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받을 분들을 서로 공고를 합니다. 그 표에 보면 표 5번에 보면 그리고서는 그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제 감정을 하겠죠. 감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보상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대토보상 신청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안 주는 거죠. 나중에 감정을 해서 이 토지와 상계 처리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공사로서는 토지보상금이 안 들어가고 토지보상금은 유보를 하고 이제 공급되는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이 유예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들이 공급을 할 요건이 되면 공급할 시점이 되면 이 토지들에서 감정을 해서 그 우리 지침에 이제 감정의 낙찰률 뭐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양 가격 확정이 되면 계약 체결을 공급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는 보상금하고 공급 금액하고 상계 처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토 보상도 시간이 되면 뭐 좀 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이 시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거고 제 책을 한번 보시고 제 책 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대토 보상 지침이 있습니다. 대토 보상 지침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 선정, 공급 방법, 그리고 가격 결정 방법 등 대상 토지 결정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현금 63조 현금 보상 원칙 우리 법전 보고 계시죠?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법률을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하셔요. 가능하시면 머리가 좋으시면 보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토지 조문까지도 외워버리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위에는 채권 보상, 밑에는 대토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원칙 이거는 조금 선언적인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인은 그 토지에 관련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뭐 근저당권자, 뭐 압류권자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권자 뭐 이런 거, 민법에 이제 물권 설정자들 뭐 이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각자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상금을 줄 때는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이 같이 와서 공동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근저당을 먼저 해제를 하고 소유자가 소유하는 거죠. 즉 근저당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소유자랑 계약 체결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법률의 주문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을 하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저당 같은 게 이자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요. 뭐 실질적으로 개인별 보상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한전 같은 경우가 선화지 토지 위에 전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보통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 지상권 설정하는데 이 지상권 설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전에게 주고 소유자에게 별도로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근데 그런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토지보상금만 산정을 해놓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한전이 구분유상권을 해제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토지 소유자랑 계약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법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조에 제가 99면에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어업보상 같은 경우 있는데 그 어업권 보상 같은 경우에 보통 그것은 이제 조합에게 즉 어촌계의 조합에게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은 수산업법의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어업보상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는 일괄 지급을 합니다. 일괄 지급. 예. 그래서 개인별 보상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한번 조문과 제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 65조 일괄 보상. 일괄 보상입니다. 제 책 100페이지죠? 예. 일괄 보상. 일괄 보상 읽어보면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1지구, 2지구, 뭐 3지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동일한 소유자인데 동일한 사업 시행인데 연도별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빨리 한꺼번에 받아야지 찔끔찔끔 받아서는 괜히 그 돈
어디 뭐 이제 그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 빨리 한꺼번에 보상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뭐 2주 한다든가 뭐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괄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보상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보통 단계별로 많이 해요. 단계별로 많이 하는데, 만약 단계별로 할 경우에 만약에 이 소유자가 그걸 원하게 되면 2단계, 3단계에 있는 것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수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소유자가 나 한꺼번에 보상해달라고 해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즉 이거 나 못 받겠다, 다른 거는 같이 받겠다, 한꺼번에 보상해다오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재결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다 보상을 해서 한꺼번에 보상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법률에 있는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상금을 옆에 있는 사업지구도 하게 된다면 거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6조 66조 보면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했네요. 조문별로 볼게요.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 시행, 즉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사업지구 이제 본인 토지가 다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일부만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토지들은 아무래도 혐오 시설이 아닌 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죠. 그것을 그 이익을 이 사업지구 내에 보상평가할 때 상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밖에 있는 이익은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이익인 거고, 그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지구 내에 평가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뭐 상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실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업지구 밖에 잔여지 이거의 증가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거는 오로지 그 소유자가 가져갈 문제고, 그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상계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별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번 제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67조 보상액의 가격 시점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가 보상의 원칙입니다. 시가 보상의 원칙. 그래서 읽어볼게요. 67조 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참 67조 1항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한다. 이게 이제 시가 보상의 원칙입니다. 시가 보상의 원칙. 네. 요게 이제 67조 1항은 시가 보상의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협의를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평가는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을 우리가 보통 한 2달 정도 후에는 감정평가하고 뭐 가격 사정하고 뭐 하면 보통 우리가 협의를 시작하게 될 그 시점의 가격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건 협의고요. 수용 재결이 날 시점, 이 시점에 가격을 다시 또 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협의 보상 가격보다
수용재결 가격이 약간 높은데 그것은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협의보상은 우리가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시점, 이 시점에 가격 지가 변동률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수용재결은 아무래도 수용재결은 뭐 6, 7개월 후에 이루어지니까 이 6, 7개월 후의 가격을 하잖아요. 이 시가 보상의 원칙, 즉 가격 시점은 그 이루어질 그 시점에 그 시가를 반영해서 해주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입니다.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그것은 67조 2항입니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우리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 사업 구역 내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제가 처음 시간에 우리 헌법에서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은 철저하게 사업지구 내에는 어쨌든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란 어쨌든 이제 그 종전과는 달리 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땅값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 개발로 인한 이익은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공시지가도 사업 인정 시점에 공시지가를 쓰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지가 변동률도 그 공익사업으로 변동되지 않은 그런 지가 변동률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사업지구 내는 어찌됐든 철저하게 개발이익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밖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의 원칙으로 이제 자꾸 밀고 늘어진, 자꾸 이제 보상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것은 어쨌든 우리 법은, 우리 토지보상법은 보상액 산정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발이익은 반영하지 말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더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책에서 보면, 자, 제 책으로 치면 83쪽부터 104쪽까지 이 보상의 원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상의 원칙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뭐 어권 같은 거, 아까 피해 보상 뭐 이런 나중에 어권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5조 제2절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해가지고 손실보상에서의 당사자들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을 수용하고 법률적으로 당사자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목적물은 어떻게 되고 하는 수용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토지취득의 당사자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이 있는 거죠. 관계인. 이 세 가지가 법률 관계입니다. 즉 사업 시행자, 이것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뭐 이런 그 공익사업을 주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 주체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 토지 등 소유자는 뭐 그 공익사업에 편입이 된 그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관계인이 좀 중요합니다. 관계인. 이 관계인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는 아닌데, 토지 등 소유자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지역권자, 즉 민법에서 민법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그 재산권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그 가등기권자, 그 소유권과 다투는, 그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러한 그 당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제 107페이지 뭐 가등기권자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가처분권자, 이 가처분권자는 이 지금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처분권자는 그 토지의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채권 보존 차원에서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즉 내가 그 사람의 토지를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그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이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그런 임시적 지위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처분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관계인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관계인이냐 아니냐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각주 162쪽 보세요. 각주 162번. 여기에서 대법원에서는 이 가처분권자는 관계인이 안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설명드릴게요. 또 압류나 가압류권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계인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인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토지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 토지를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수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인은. 만약 관계인이 아니라면 이 토지들을 수용하거나 뭐 의견 제출, 수용 절차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라, 또 그 가격도 해서 수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도 하고요. 중토위에 또 금액이 관계인이면서도 금액이 높다 낮다도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도 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관계인은 수용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인이 안 되면 수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냥 결정되는 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에서의 관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이제 하는데, 109페이지 관계인의 제한이 있습니다. 관계인의 제한은 뭐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은 그 공익성을 판단하는 사업 인정 이후에 들어오는, 사업 인정 이전에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사업 인정 이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자는 수용 절차에 참여를 해서 이 토지 가격이 뭐 높으네 낮으네, 수용이 잘 됐네 안 됐네, 이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업 인정 이후에 들어오는, 사업 인정 이후에 신설되는 근저당권자, 사업 인정 이후에 뭐 압류를 했다, 이것은 관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토지보상법 수용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수용이 되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뭐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관계인이면 수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인정 이후에 설정한 근저당 압류권자, 뭐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은 관계인이 아닙니다. 사업인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인정에서 이후에 설정이 된 이해당사자는 관계인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도 취급 안 해요. 굉장히 사업 인정 이전에만 설정이 된 그러한 이해당사자만 관계인으로 참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목적물인데요. 공용 수용의 목적물.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토지 등 피수용, 즉 수용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 등이 이제 그 목적물이 되겠죠. 그 목적물이 되는데 그 보상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 목적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페이지냐 110페이지 110쪽이죠. 110쪽 이 110쪽에 목적물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및 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리고 뭐 또 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임목, 건물, 또 정착된 물건, 뭐 이에 관련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광어권, 어업권, 물에 대한 권리, 또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뭐 자갈 이런 권리들이 이제 수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토지, 건물, 수목, 뭐 분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목적물이 수용의 목적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3번과 4번에 예를 들어 토지에 속한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 토지에 속한 지금 제가 판례 그 110쪽의 판례 이게 이제 그 물이 사용에 대한 권리 이게 그럼 수용의 보상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물을 사용하는 거 이게 대부분 수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물은 흐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물의 사용을 가지고 하천법에 의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권리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에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는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즉 그 물을 하천법에 의거해서 그 물은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는 보상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판례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은 아니고요. 어떤 그 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면허를 받은 그러한 회사에 대한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면허를 받은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물의 사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그냥 그 2018년도에 판례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 물의 사용을 가지고 뭐 발전 또는 물의 사용을 가지고 뭐 공장 돌리는 이런 경우에서 그 물의 사용에 대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아서 하는 경우, 즉 그 물의 사용을 가지고 발전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물이를 이제 그 수용이 돼서 안 된다든가 할 때는 그 물 사용에 대한 권리도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뭐 자갈, 뭐 이런 거에 대한 권리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뭐 토지를 취득할 때 거기에 뭐 자갈도 많잖아요. 그건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별도의 아주 뭐 좋은 자갈이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 또 흙도 뭐 어떤 뭐 도자기의 원토로서 정말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 그때의 별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땅값 말고 거기에 있는 자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경제적 가치가 확인됐을 때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토지라든가 뭐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확인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보상 대상이 안 돼요. 흙돌 자갈 같은 경우 그래서 흙돌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됐을 때 그때 이제 보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2쪽에 있는 그 판례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에 객관적으로 인정돼서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그때의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2쪽에 목적물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물의 제한은 19조 한번 보세요. 우리 토지보상법 19조. 토지보상법 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번 사업시행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번 이항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항인데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즉 예를 들어 다른 국가재산, 공공공물이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것은 그래서 그걸 공물이라고 하는데 114조 공물의 수용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재산, 쉽게 얘기하면 국가재산, 공물, 이것을 토지보상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기존에 제가 이제 115페이지에 긍정설이라고 하면 우리 토지보상 조금 전에 19조 2항에 이거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공익사업에 다른 공공물을 수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판례가 뭐 그러한 공물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 판례는 좀 달라졌어요. 즉 공물이라고 하면 그 용도, 그러니까 이제 공물은 그냥 수용할 수는 없고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전의 판례는 그렇지 않았는데 뒷페이지 116에 2018년도 11월 29일 날 판례에 어떤 구규림 같은 거, 또 그래서 요전 구규림, 그리고 불요전 구규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요전 그리고 구규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관리청하고 그 구규림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제하고 해제 협의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지, 해제를 안 한 상태에서, 즉 공물인 상태에서는 수용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의 그 판례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2절까지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토지 취득 사업 준비, 이쪽 제 책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손실보상의 그 법률 관계와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설명 조금 오늘은 쉬운 부분인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제 책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제 책도 제 책이지만 일단은 법률을 가까이 하세요. 토지보상법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제 책으로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도 제가 판례 같은 거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제는 제 책을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서로 이해 안 된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 또 사무실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